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대규모 열병식이 이루어질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래 0시쯤 해서 열병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됐었는데 아직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아직 안 열린 걸까요? 아직 안 열린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전날 그 소위 전야제 행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제 원래 자정이라든가 어제 얘기를 했던 것이 기상이 어제는 괜찮았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오늘은 계속 지금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아마 오후 3시를 즈음해서 잠깐 비가 그치는 걸로 지금 평양 쪽 기상 예보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따 저녁 한 8시 정도, 밤 8시 이때 또 한두 시간 정도 맑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 두 기회가 아마 열병식의 적절한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야간 열병식이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일단은 근데 오늘 종일 비 예보는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 열병식이 뭐 미뤄진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열병식이 그냥 열병식이 아니라 80주년, 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이고요. 그냥 80주년만 끝나는 게 아니라 2021년에 있었던 8차 당대회의 결과를 그 성과들 중에서도 국방 분야에 관한 성과를 다 모아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야제는 약간 대내적 행사 성격이 강하다면요, 이 열병식은 대외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뭐 악천후 때문에 행사 자체를 하지를 못한다. 이거는 되게 잊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지도부의 뭐 결이라든가 뭐 그런 벌이라든가 그런 아주 큰 사건이 없는 한은 이거는 반드시 진행을 해야만 하는 국가 행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좀 내리면은 아무래도 이 비행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겠지만 사실 그 지상의 그 열병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려 그런 와중에서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열병식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짚어주셨고 열병식이 열리게 되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어떤 무기가 예상되나요? 사실 이제 이 무기 공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무기가 우리가 새로운 걸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적대 세력들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맛보기가 나왔죠. 지금 화면에 나오죠. 국방발전 2025에서 이 이제 소위 우리로 치면은 무기 박람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를 통해서 나온 무기 중에 하나가 지금 보이신 화성 11 마형입니다. 이 화성 11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KN-23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신형, 그러니까 이스칸데르 미사일,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닮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화성 11 계열이라고 그러는데 화성 11가가 이제 KN-23에 해당하고요. 가나, 다라, 마 벌써 5번째 정도의 저게 되는 거죠. 그 개량형이 되는 거죠. 사실은 5번째가 아니라 6번 정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시옷이라는 또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진화된 모습이 특히 화성 11 마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기존의 이스칸데르 그러니까 화성 11가 기본형 탄두를 일반 탄두에서 극초음속 비행체 탄두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할까 무기 체계 중에서 좀 새로운 것이요. 그 누구도 단거리 미사일에 그것도 이게 회피 기동이 한번 가능한 이 미사일에 저 탄두를 극초음속 활공 가능한 탄두로 바꿔놓는 경우는 이게 지금 유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고 좀 과하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촘촘해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돌파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이 화성 11 마 이외에도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뭐 우리가 그 김정은과 트럼프의 뭐 정상회담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우리 그 자유세계의 의지를 받아서 비핵화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라는 거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미 핵무장국이다. 핵보유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주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본토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훨씬 더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것이 화성 20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지난 그 중국 열병식 참석 전에 김정은이 잠깐 엔진 시험 공개를 하는 자리에서 소개가 됐던 화성 20이라고 하는 고체 연료 ICBM
자, 이것이 이번에 공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있지 않냐 보고 있고요. 뭐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지금 북한이 이 핵추진 잠수함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탑재할 신형 미사일도 보여주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지금 최연함과 같은 구축함들, 자, 이 구축함을 지금 북한은 또 핵 투발의 플랫폼, 그러니까 핵 공격을 위한 플랫폼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선보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일단 핵 전력을 전반적으로 보여줄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보통요, 이 국가들의 핵 개발 과정이라든가 첨단 무기 개발 과정을 보면 냉전 시절도 그랬는데, 자, 처음에 핵이 처음 생겨나는 시기 미소의 경쟁을 보고 있으면 양쪽에서 거의 모든 국가의 동력을 핵 개발에만 다 쏟아붓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핵 전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면은 전술핵까지 갖춰지고 나면 그 다음엔 다시 첨단 무기에 투자를 하는데 북한도 지금 그런 경로를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핵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현대적인 재래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첨단 재래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우리 무인기라든가 기타 뭐 무인기도 그냥 일반적인 무인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되는 AI 기반 즉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목표 자동으로 탐지해서 공격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북한은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래서 뭐 김정은이 얘기한 비밀 무기라고 하는 것이 뭐 꼭 핵에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래 첨단 무기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ICBM과 또 뭐 첨단 현대식 무기의 등장 가능성까지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당창건 80주년 맞아서 대규모 경축 행사 열렸는데 이제 사진이랑 영상 같은 것들이 조금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눈길을 끌었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요. 사실 우리 뭐 국가 경축 행사들이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이제 공연들이 되는데 특히 이제 러시아 쪽에서 공연단을 보내서 같이 했던 모습들 같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정말 심상치 않구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혈맹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들을 볼 수 있었고 사실은 이 메시지나 이 행동 자체가 사실은 이 국민들을 향한 자신의 그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들이 중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국제 정치적 함의를 그렇게 크게 끌어내기는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 되려 저는 그래서 오늘 열병식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창 총리가 앉았는데 사실 북한 측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오는 걸 바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보면은요, 사실 시진핑이 김정은과 자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주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중국이 자국 우선주의, 자국이 가장 중심이다, 중심주의에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9월 3일 중국 열병식에서 시진핑이 푸틴과 함께 쓰면서 김정은에게 자리를 허락한 것만 해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큰 선심을 쓴 행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어떻게 보면 소국의 행사에 물론 이게 그냥 의미가 있는 행사가 아니라 당 창건 기념일. 사실은 이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당 창건 기념일이 갖는 가치는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뭔가 성의를 표해야겠지만 이것이 과연 시진핑이 직접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할 행사의 성격은 아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자신이 우위에 있다. 하지만 되려 그 북한을 배려하기 때문에 2인자를 보낸 것이다. 뭐 차라리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부의장도 어제 경축 대회에서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좀 가까워졌었는데 어떤 얘기 오갔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와는 소통 채널이 이미 잘 마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 2인자를 보낸 것도 중국에서 2인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는 것이고요. 사실 푸틴도 그렇게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정상급의 전략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더 대화가 더 추가될 내용은 없지 않나. 근데 하지만 상당히 그만큼 양국 간의 신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제 만남 이후에 이제 러시아 최대 정당과 북한의
공동 성명 발표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사실상 북한을 용인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핵 용인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을 멈춰야 된다라는 것에 바탕을 해서 그간 유엔 대북 제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 이 안보리 제재에 동의를 했던 게 러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제 그것을 전부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은 이 핵 비확산의 근거를 두고 있는 유엔이라는 국제 체제를 거의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아직 보면은 이게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당에 근데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힘이 있는 정당의 발언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데 아직 공식적 의미로까지는 해석할 수는 없지만 뭐 사실 러시아도 일당 독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결국 그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정도로 이거 해결될 일이 아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뭐 경제를 뭐 계기로 해서 뭐 러시아와 사이가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예전과는 전혀 같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현재 핵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이 핵을 좀 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희 그 아산정책연구원에서는 2021년 연구에서 미국 랜드 연구소 한 연구에서 북한의 1년 그 미사일 생산량을 12발에서 18발 정도로 봤습니다. 그게 2021년 결과인데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북한 핵이 연간 15발에서 20발 정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 핵폭탄 자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이제 농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폭탄에 해당하는 핵 물질량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이 물질량 쌓아놓은 것은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은 200발 수준이 넘어갈 것이다. 예, 내년이나 후년 한 2027년 200발 넘어간다고 보는데 생산이 더 가속됐을 경우에는 당장 내년에 200발이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핵 물질 그 축적량이. 근데 그 중에서 그럼 몇 발을 핵폭탄을 만들었냐? 한 50에서 60발 정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것이 뭐냐면요. 사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쓸 핵폭탄은 화산 31로 알려진 2023년 3월에 공개됐던 전술 핵탄두가 있습니다. 네. 그거 아직 핵실험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핵실험을 하면 7차 핵실험을 이 탄두를 바탕으로 할 거로 예상이 되고 그 핵실험이 성공하는 순간 자, 이 화산 30일에 해당하는 전술 핵탄두들을 최소 100발 이상 정도 북한이 만들어낼 거고 그다음에 그것은 곧바로 실전 배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북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개발 속도가 엄청나다라고 느껴지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연설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을 세우겠다. 대내용 메시지로 볼 수 있겠죠? 대내용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요. 뭐 사실은 이게 이제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굉장히 센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김일성 시절부터 얘기했던 뭐 입밥에 고깃국 먹이면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겠다. 그거를 뛰어넘는 굉장히 센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사실은 김정은의 새로운 신격화를 위한 그런 접근이 아닌가. 보통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할아버지는 영원한 수령 주석,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영원한 총비서라는 것을 해놓고 그 자리를 그동안 취임을 안 하고 있다가 총비서 자리는 가져왔단 말이에요, 아버지 자리는. 근데 지금 여태까지 김정은이 이뤄낸 성과는 지금 이 8차 당대 끝날 때까지 이뤄낸 성과는 거의 김일성에 비견할 만한 성과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격화를 위한 접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